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이제 우리 역사 속의 간신들 그 12번째 영계소문과 연남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미리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하려고 합니다. 제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있는 텍스트 컨텐츠를 유튜브 그리고 플로 같은 사이트에도 올리고 있어요. 사실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는 어떻게 보면 유료 구독자들을 위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유튜브에는 거의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는 것이고, 플로 같은 경우에도 건당 50원의 이용료가 아마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의 구독자들은 월 2,000원에 구독을 하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차등을 두기 위해서 제가 최소한 한 달에서 2달 그 이전의 컨텐츠들을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플로에. 그런데 지금 유튜브 같은 경우는 어쨌든 수익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플로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큰 수익을 바라고 제가 이 작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 이 부분이 조금 제가 이상하다고 느낀 게, 플로 같은 경우는 제가 프로그램 명을 다르게 해서 그 프로그램에 맞는 컨텐츠를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플로 측에서 제가 정산 받아야 될 금액이 있는데 정산이 안 들어와서 확인을 하니까 이게 프로그램별로 정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별로 3만원 이상이 되어야 정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9,900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상 그 프로그램을 듣지 않으면 그 프로그램은 정산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이 또 29,900원이면 그것도 그대로 정산이 되지 않는 거죠. 제가 지금 플로에 있는 컨텐츠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프로그램마다 올려놨는데 그 정책이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크리에이터는 하나인데 프로그램을 좀 세분화 시켜놨다고 해서 정산은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정산 금액이 있다고는 뜨는데 3만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프로그램 하나가. 또 이 프로그램 하나가 3만원이 안 되고 또 이 프로그램 하나가 3만원이 안 되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는 프로그램을 그러면 나눌 이유가 저로서는 없잖아요. 저는 이제 제 컨텐츠를 들어주시는 분들의 어떤 편의성을 위해서 이것들을 나눠 놓은 건데, 플로 측의 정책이 이렇게 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상태라면 저로서는 그냥 프로그램 나누지 않고 하나로 몰아서 하는 편이 더 이득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면은 굳이 프로그램을 나누지 않고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컨텐츠들을 올려볼까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제가 플로 측에 이건 건의를 하기는 했는데 어떻게 답변이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객센터에 문의를 했지만 고객센터에서는 건의하겠다라는 답변으로 끝이었거든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단은 그렇다는 점을 좀 알려드리려고 본문 시작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12번째 영계소문과 연남생 부자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텐츠는 우리가 기억했어야 할 이름들, 첫 번째 고건무 편과 연결지어서 읽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서 나라의 주권이나 이권을 남의 나라에 팔아먹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매국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역사에서 가장 먼저 매국노라는
이름을 타이틀을 얻게 된 인물은 아마 연개소문의 맏아들이었던 연남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연남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연남생 KBS 드라마 대조영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자, 그런데 이 연남생을 살펴보려면 우선 그의 아버지인 연개소문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철혈의 통치자가 되었던 연개소문은 삼국사기에 의하면 성이 연씨가 아니라 천씨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삼국사기에도 청개소문 열전으로 연개소문의 삶을 드러내고 있고 원래의 이름은 개금이라는 점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개금이 본명이다라는 거겠죠. 다만 18세기에 이르러 국학자였던 안정복이 동사강목을 통해서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내용인 고구려의 대신 연정토가 신라에 투항했다라는 기록이 있다는 것, 그리고 통고, 신당서와 같은 중국 역사서 등에서는 정토는 개소문의 아우이다라는 기록이 있다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연개소문의 성은 원래 연씨가 맞는데 당나라의 고조 이연의 휘와 겹치는 성이라고 해서 천이라고 고쳐서 썼고 김부식을 비롯한 사대주의자들은 이것을 바탕으로 그대로 이 내용들을 받아들여서 청개소문이라고 표시했다는 주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사학계에서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현재는 우리도 모두 연개소문으로 표시하게 된 것이다 라는 점을 좀 밝혀드립니다. 제 컨텐츠를 여태까지 들었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원초적인 사료로서 그 중요성은 인정을 하지만 제가 김부식이란 사람을 별로 못 믿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뢰는 하지 않는데 지금 여기 나온 이야기 같은 게 대표적이죠. 김부식이 워낙 사대주의자였기 때문에 좀 중국의 입맛에 맞는 우리 역사를 쓴 경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어쨌든 그 밖에도 연개소문의 성에 대한 주장은 여러 개가 더 존재하는데 뭐 여기서는 그걸 뭐 굳이 제가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연개소문이라는 인물에 집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연개소문 SBS 드라마 연개소문에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고구려를 도모하기 위해 4번이나 전력으로 침입했던 수나라가 기운을 잃자 당나라의 고조 이연이 수나라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통일왕조를 이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인 연태조의 동부대인이라는 벼슬을 세습한 연개소문은 당나라가 결국 고구려를 넘볼 것이다 라는 것을 짐작해서 영유왕에게 간언해서 천리장성을 축조하게 했고 본인이 그 감독의 임무를 맡아서 북쪽의 국경지대로 파견을 나갑니다. 사실 그의 아버지는 대대로 그러니까 현재의 총리 정도 되는 그런 벼슬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위마저 그러니까 세습 받아야 되는데 세습 받아서 물려받았어야 하지만 영유왕을 비롯한 다른 귀족들이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연개소문의 성격이 포악하고 잔인했기 때문이다 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당나라와 화평을 유지하려고 했던 영유왕과 귀족 세력들의 어떤 생각과는 다르게 수나라의 침략도 물리쳤던 고구려 무장 세력은 대당 강경책을 주장했고 이런 무장 세력들의 중심에 바로 연개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연개소문에게 총리직을 준다라는 건 조금 어려웠다라는 거죠. 하지만 연개소문은 스스로를 낮추면서 일단 나에게 대대로의 직기를 임시로라도 맡겨봐라. 그리고 영 아니다 싶으면 그때 날 해임시켜라 라고 하면서 영유왕과 귀족들을 설득시킵니다. 결국 대대로의 자리에 오른 연개소문은 역시나 그 본래의 모습대로 대당 강경파의 모습을 보이게 됐고요. 실제로 고구려 최고 가문 할아버지가 막리지 장관급이었고 아버지가 대대로 총리급이었던 이 연씨 가문의 기둥인
영계 소문을 파면할 수는 없었어요. 이미 시켜놓고 다시 파면한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너무 무리수였던 거죠. 영리왕이나 다른 귀족들에게. 워낙 이 집이 힘이 셌으니까. 그래서 영유왕과 귀족들은 영계소문에 대한 암살을 모의하게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는데 벼슬에서 쫓아내기도 어려워. 그러면 몰래 죽이자. 이런 거죠. 하지만 이미 고구려 전반에 연씨 가문의 힘이 닿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암살 모의가 사전에 영계소문의 귀에 전해지게 되었고, 영계소문은 대담하게도 선제 공격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는 성 남쪽에 군사들을 모아놓고 술과 음식을 차려서 대신들에게 군대 사열식에 참가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죠. 군대의 사열식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행사죠.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 귀족들이 이 사열식에 참가합니다. 결국 100여 명의 귀족들이 영계의 소문과 그 군사들에게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됐죠. 영계 소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바로 군사들을 이끌고 궁궐로 쳐들어가서 영유왕을 잡아 죽여요. 겨울 10월에 계소문이 왕을 시해하였다. 삼국사기 제20권 고구려 봉기의 기록입니다. 영계소문은 영유왕의 동생인 고태양의 아들 고보장을 새롭게 왕위에 앉히게 됐고요. 이 사람이 바로 고구려의 마지막 왕인 보장왕 되겠습니다. 영계소문은 대대로인 상태에서 다시 망리지의 자리까지 차지했고요. 이후로는 대망리지라는 벼슬을 스스로 만들어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왕을 뛰어넘는 고구려 최고의 권력자로 올라섭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다시피 대당 강경노선을 걷던 그는 백제에게 위협을 받던 신라의 도움을 거절했고요. 이로 인해서 신라는 당나라와 연합을 맺게 되죠. 물론 당나라 역시 혼자 고구려를 공격하려 했다가 쓰디쓴 패배를 맛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신라의 제의를 기쁘게 받아들이게 됐던 겁니다. 그러나 원체 거대한 땅덩이와 인구를 자랑하는 당나라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강해져 갔고요. 신라와 손을 잡고 나서는 마침내 백제를 멸망시키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나 영계 소문이 죽을 때까지 당나라의 나당 연합군은 고구려를 공격하지 못했어요. 그만큼 영계 소문의 어떤 존재감이 컸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바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영계 소문의 맏아들인 연남생은 9살에 선인으로 벼슬을 시작했고 15살에 중리 소형, 18살에 중리 대형, 23살에는 중리 위두대형, 24살에는 장군, 28세라는 대장군의 자리에 앉으면서 국정에까지 참여합니다. 그리고 영계 소문이 죽자 당연히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태망리지가 되어서 32살 이 어린 나이에 고구려 최고의 실권자의 자리에 앉게 되었죠. 그러나 영계 소문은 연남생에게 높은 벼슬을 물려주었지만 다른 두 아들인 연남건과 연남산을 견제하는 방법은 알려주지를 못했습니다. 연남생이 최고의 권력자가 된 뒤에 지방의 여러 성을 순시하러 나간 동안 그는 자신의 두 아우를 믿고 수도를 맡겨둡니다. 그런데 이때를 기회로 연남건과 연남산의 측근들은 이 두 사람을 연남생과 이간질을 시켜요. 그런 거죠. 자신이 모시는 사람들이 최고 권력자가 되면 그 자신들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권력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이 기회입니다. 수도를 우리가 장악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연남생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합시다. 뭐 이런 거죠. 결국 이 두 동생은 왕명을 빌려서, 왜 수도에 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뭐 회유했든 협박했든 해가지고 연남생을 평양성으로 불러들입니다. 지방 순시를 하고 있던 연남생을. 그렇지만 연남생은 이 연락을 받고 나서 이 두 동생이 내 자리를 노리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채게 됐어요. 그래서 연남생은 평양성으로 돌아가지 않았고요.
연남건과 연남사는 자신의 수하들로 평행성을 차지하고 연남생의 아들이자 자신들에게는 조카인 연연충마저 살해해버립니다. 이제 뭐 거의 갈 때까지 간 거죠. 이후로 연남건은 스스로 태망리지 자리에 앉아서 연남생의 세력을 토벌하기 시작했고요. 연남생은 국내성에서 이들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오골성을 선제 공격하는 등의 역공을 펼쳤지만 실패하고야 맙니다. 그러자 데리고 있던 아들, 그러니까 죽은 아들 말고 살아있는 아들 연현성을 당나라에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게 만들어요. 자신의 아버지가 당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당나라와 싸우자라는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왕과 귀족들을 그렇게 숙청을 했는데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 거죠. 당나라의 고조 이연의 초상화 나무위키에서 가져왔습니다. 이때 연남생을 따르던 이들 중에서 상당수가 이런 연남생의 행동에 반대하면서 그를 떠나게 돼요. 그렇죠. 연남생을 따르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영계소문을 따르던 사람들이었겠죠. 그런데 이 영계소문의 어떤 의지와 정반대되는 일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된 연남생은 요동 방면으로 도주를 해서 다시 당나라의 구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당 고종은 즉시 계필하력에게 군사를 주어서 연남생을 보호하여서 데려오도록 했고요. 연남생은 국내성을 비롯한 인근 9개 성의 주민들과 함께 당나라에 귀순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공을 인정받아서 요동 도동 및 평안도 안무대사의 벼슬을 받게 되죠. 자신의 자리를 빼앗기고 아들마저 죽임을 당한 연남생은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고 당 고종 역시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나라는 연남생을 앞세우고 50만 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즉시 고구려 침략에 나서게 되었고 고구려는 여기에 대항해서 2년 정도를 버티게 돼요. 그러나 마침내 연남생의 수하였던 승려 신성이 평양성 내부에서 성문을 열어주면서 성문이 열리면서 고구려는 결국 그 역사의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중국 낙양 북망산에 묻힌 연남생의 묘지명과 묘지 뚜껑의 모습입니다. 이후 당나라가 신라마저 집어삼키려고 할 때 고구려 백제 부흥군과 손잡은 신라군에 패퇴를 했고요. 당나라는 요동 지역의 고구려 유민들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677년 연남생을 안동도부의 관리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다스리게 했죠. 결국 연남생은 그곳에서 자신의 조국인 고구려를 멸망시킨 당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고국 사람들인 고구려 유민들을 다스리는 일을 했고요. 그러다가 679년 45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불과 2년 아버지를 대신해서 고구려의 실권을 차지한 뒤로 횟수를 따져 보아도 약 13년 자신이 이제 아예 당나라 편에서 당나라의 신하가 돼서 이 안동도부의 관리가 되고 나서 2년 뒤에 전체적으로 따져봐도 13년 정도의 삶을 더 살기 위해서 고구려를 연남생은 당에다가 가져다 바친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동생들이 먼저 이 연남생을 배신한 것 좀 맞아요. 빌미를 제공한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쨌든 고국을 떠나서 적국에서 일하면서 고국을 멸망시킨 이 연남생은 시대가 낳은 희생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유가 어찌되었든 그는 자신의 아버지의 의지를 거스르고 정반대로 거스르고 조국을 배신했고 그 조국을 멸망시키는데 앞장섰던 인물이다 라는 사실 자체는 팩트이기 때문에 연남생은 이런 역신이자 매국노라는 이름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고 기껏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들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했던 영계소문 역시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최초의 군사 쿠데타, 그리고 아들은 최초의 매국노가 된 이 두 부자, 이 연남생과 영계소문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 내용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유익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